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의료 통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명택 통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그 의료 통역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이제 의료 통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의료 통역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선은 제가 그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고객들은 다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미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의료 통역 시스템에 대해서 법적인 그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그 의료 통역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료 통역사로의 그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왜 의료 통역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문 의료 통역이 필요한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환자의 그 바른 이해 이런 부분이고, 뭐 두 번째는 뭐 정확한 그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네,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아셔야 되니까 이제 소통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완화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환자의 그 바른 이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자의 바른 이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사실 가시면은 여러 가지 뭐 병명이라든지 어떤 이 병이 생기는 어떤 기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 또는 약품의 명칭, 용법이라든지 용량 같은 것,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이게 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치료할 때 내가 좀 삼가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캐나다나 미국에 이민 오셔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언어가 그 영어로 이제 진행된다는 부분만 다른 것이고, 기본적인 그 나의 어떤 그 건강에 관련된 알고자 하는 내용,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이나 이쪽 그 북미에 있는 그 뭐 캐나다 또는 미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내가 이걸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이 정확한 진단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시는데 의학 용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는 사실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런 용어, 어떤 치료라든가 나에 대한 어떤 진단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 통역사들이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뭐 퇴원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머전시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이죠.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약을 이렇게 복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타실 때 그 약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알려드리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병원에서 잘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 약의 어떤 그 용법이나 용량, 뭐 이 약은 하루에 3번 식전,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때 드십시오. 또 이 약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뭐 당뇨 같은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그 뭐 1형 당뇨나 2형 당뇨가 다르거든요. 주사를 맞으실 때 그 맞는 그 용량을 잘못 계산하시면 너무 저혈당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혈당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의 용법이나 용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또는 의료진의 그 지시사항에 따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질병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거 과연 약을 이렇게 먹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시겠죠. 이게 과연 낫는 병이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서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술 끝나시고 나서 뭐 술, 담배는 안 하셔야 됩니다. 또는 어떤 음식 중에서 뭐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육류를 삼가하십시오.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아주 필요하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꼽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의 그 전문적인 그 의료 통역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한 그 의사소통을 위한 겁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조그만 오해도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에 이렇게 여기는 입원하시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손목에다가 이제 띠를 하나 둘러드리거든요. 띠를 둘러드리고 약을 이렇게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될 때마다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의사가 오셔가지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분이 대충 알아들으시고 yes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실제 수술을 이분이 받으셔야 되는 당일이었는데 이제 의료통역사가 이제 갔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에 그 여러 가지 뭐 약은 어떤 걸 먹어왔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은 적이 언제였었는지, 마취한 적 있었고 여기에 대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세부 질문을 또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 수술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게 이제 수술 동의서하고 이제 그 마취 동의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때 이제 그 통역사 중에 한 분이 이분의 이름과 실제 이 사람이 맞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췌장의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간에 절제를 하셔야 되는 그 수술 때 하실 분과 차트가 바뀐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분이 통역이 없이 만약에 그날 수술대에 올라가셨다면은 췌장을 수술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간을 떼내셔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뻔했던 아주 위험한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 그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감정의 배제와 그 중립적인 위치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가족분들께서 와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의료 통역사를 좀 이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가족들 간에는 서로 너무 이렇게 잘 알다 보니까 말을 듣는 분이 혼자 이해하고 환자분에게 전달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해주면 되겠지 생각하시고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분과 환자가 또 이분에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해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시면 이제 그 의료 통역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제 환자의 그 만족도이죠. 이 병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그 환자 본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치료가 돼서 이분이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의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간호사분들, 이 의료진들이죠. 이분들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카이로프랙터, 그런 분들은 이제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치료로부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적어드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만족 상황에는 이제 물론 의료진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해주는 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대 옆에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간호사가 오고요. 또는 이제 이 직원이 와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드리게 되죠. 야간에는 주로 이제 가족분들도 대구로 돌아가 계실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의료진과 환자 본인만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통역의 그 필요성은 상당히 증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절차라든지 어떤 뭐 병원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좀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중에 5번째죠. 이제 법과 규정에 준수라는 차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캐나다에 관련된 규정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법상 이 의료통역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그 연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같이 이제 연방을 이뤄서 형성된 국가다 보니까 그 연방 정부가 있고 그 각 주별로 또 주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주정부의 그 수반은 이제 주지사라고 그러고, 50개 주 연방 정부의 그 수반은 이제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미 연방법에 따르면 지금 환자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 통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그 언어적인 지원을 하지를 않는다면, 환자에게 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 환자가 만약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자일 경우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의료진들이 있는 그 병원 측에서 적절한 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환자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벌금형도 있겠지만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료진의 어떤 그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이제 가족들의 어떤 그 의료 통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은 이것과 아울러서 어린 아동들,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 이하의 아동이 통역을 하는 것은 법으로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엄격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법으로서 어떤 의료 통역 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미국이나 캐나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이라는 것은 미국과 관련된 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얼마만큼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지가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뭐 270개 정도 언어라 생각을 하시고, 저희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그 한국인 통역만 한 2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근무 시간 짜여져 있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통역들이 아주 많이